자, 지금 이 소식은 우리나라 청와대가 흔들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자기의 수하처럼 부리면서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영부인 부속실, 보통 제2부속실이 대체로 남자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을 보조하게 되는데, 글쎄 대통령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전담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장차장,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시화문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분수대 앞에 있는 문이고요. 네. 청와대를 이제 관람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저희 영빈관 앞에 있는 문이 시화문입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네.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을 때 네. 저 문으로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다 드나드는 문인 거죠? 시화문은 보통 사실은 경호 관계자들이 많이 쓰는 문입니다. 영문문화도 가깝고 해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은 정문이죠? 정문입니다. 정문이라서 이거는 국빈, 그 다음에 국무회의 때 필요하던 장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이고요. 네. 그 옆이 이제 연풍문인데, 그 연풍문은 연풍문이 보통 비서들이, 그 다음에 청와대 근무자들,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가 들어가는 문은 없군요. 여기는 차가 들어가는 게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옆에는 이제 허용된 차량, 네. 수석들 차량들이 이제 출퇴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근무를 위해서 쓰고요. 보통의 경우는 연풍문에서 네. 신원 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짐을 검열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네. 일반인들은 사실은 공직자들은 신원이 확인이 되면은 연풍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풍문에서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제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네. 이명박 정부 때까지 청와대를 가봤는데요. 네. 김대중 정부 때는 지금 연풍문에서 네. 이 신원조회를 받고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비서진들을 만나려면 비서들이 나왔습니다. 네. 연풍문으로 나왔고요. MB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연풍문에 이렇게 면회실을 만들어가지고 면회 신청을 하면 경호실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연락을 해서 비서들이 연풍문 면회실로 나와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와대는 경호, 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지킨다라는 어떻게 보면 경호 자부심으로 가득한 네. 곳인데, 네.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그렇게 굉장히 좀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반 공직자와 그리고 장관 공직자가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간지 그 방법을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과연 어떻게 들었는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문객이라고 했으면 일반 공직자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일반 공직자들은 단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시화문을 통해서 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게 되고요. 차를 타고 온 사람은 시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서 검문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걸어 들어가는 공직자도 있잖아요. 네,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연풍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청와대 이 벽 네. 쪽으로는 또 연풍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청와대 직원들은 네. 청와대 벽에 면에서 연풍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청와대 벽 바깥쪽 도로, 외부 도로를 통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연풍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들어간 사람은 연풍문으로, 차를 타고 오는 공직자들은 여기 시화문에서 검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정문 출입은 여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장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정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문에서도 이 출입증과 이 얼굴 대조, 이 검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회의를 할 때 보시면, 장관이라 하더라도 가슴에 이렇게 출입증을 이렇게 좀 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이 폐용하는 것을 저 정문에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박정화 대변인, 네. 이제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차 타고 들어간 다음 시화문으로 들어오셨을 거고, 대체로 이 안에서 근무했으니까 드나든 데는 문제가 없으셨겠습니다만, 얼굴을 다 알잖아요, 대변인이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이제 경호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얼굴이 익혀지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 경우에 얼굴을 안다고 신원을 체크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청와대 직원들 화면을 통해서 가끔 보시면 옆에 네. 이제 폐찰이 있는데요. 그렇죠. 폐찰을 늘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확인을 하고, 연풍문을 통해서 특히나 들어갈 경우는 폐차를 갖다 대야
문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찰이 없는 경우는 네. 원칙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자, 되는 지금 거고요. 보시는 저 장면이 그 청와대 정문입니다. 11문, 11번째 문으로 불리는 곳인데 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회에 참석하는 장관급 이상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아무런 제지나 체크 없이 저 문을 드나들었다는 것, 저 멀리 보이는 북악 그리고 청와대 본관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시화문이나 연풍문을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 뭐 해외 국빈도 아니고 또 장관급 이상의 국무위원도 아닌데 정문을 이용했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이 경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더더군다나 이 신분 확인 절차가 없었다라는 것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뭐 최소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누가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왔다라는 이유로 이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이 앞자리 아마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조수석에 앉았을 것 같은데 청와대 행정관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 얼굴이 좀 익죠? 네, 이영선 행정관인데요. 아마 그 이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네. 최순실 씨에게 핸드폰을 건네줄 때 이 자신의 옷에 이 뭐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건네주는 그 당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대체로 저 이영선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것이 오늘자 보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러나 이게 일상화됐다면 네. 처음 한두 번 겪어서 지나가는 일상처럼 되는 일이라면 네. 지금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정문은 사실은 인적이 드뭅니다. 시화문이나 연풍문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문을 들락거리는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 사람들은 볼 기회가 없고요. 직원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이 이 통로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호여우 외에는 거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 정문에 있으면요, 특히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뭐 파견 경찰이건 군이건 그 계신 분들은 100% 확인, 그것이 자신의 업무잖아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뭔가 어떤 차량은 별로 문제 없이 지나가더라 하는 걸 보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네, 이건 제 옛날 취재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청와대는 이제 가장 대통령 근접 경호는 경호처인가요? 경호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선 경호는 101 경찰에 있는 경호팀이 하죠. 경호단이라 그러나요? 그쪽에서 하는데, 제 기억이 아마 틀림없다면 세계일보가 이걸 최초로 보도했을 겁니다. 네. 세계일보가 어떤 차량이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101 경비단에서 열어보자. 그다음에 유리를 이렇게 거울을 차 바닥에 넣어서 바닥도 보죠. 트렁크 열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창문도 안 내리고 썬팅이 돼 있으니까 안에도 네. 못 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딱 같은 내용을 한겨레가 보도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아마 몇 사람이 좌천을 당해서 제가 취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 차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직접 취재를 하셨었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알만한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때 의심이 됐던 거는 정윤회 씨로 판단을 했었어요. 뭔가 체크받지 않고 들어가는 네. 차에 탑승한 사람이 그래서 누굴까? 처음에 박지만 씨냐, 왜냐하면 그때는 주말마다 들어가서 굉장히 조카를 대통령이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그럼 완전히 그거는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그랬고, 정윤회인가 하고 의심을 하고 더 이상 취재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건데, 저거를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차는 대포차라는 건 없죠. 대포폰은 있어도. 네. 모든 차는 번호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저 차가 오게 되면 번호판은 101 경비단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친구들이 툭툭 쳐보면은 누구 차인지 금방 나오죠. 네. 근데 청와대 등록차는 아니니까 이게 뭐냐라고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저거를 세워서 검문하려고 와서 제기했던 경찰들이 이제 그때 좀 찬박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세계일보가 살짝 보도해서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 이거를 아는 분들도 정윤회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이제 자, 지금 문이 최순실 씨로 열리는 나오는 저곳으로 최순실 씨가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한 차고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는요, 경호실 차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가지고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부인했었거든요. 그 장면 소개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기록은 다 남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 청와대 왔다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못 본 일도 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없고 분명히 본 말씀드립니다.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이 청와대를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청와대 네. 정문 앞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요. 네. 그런데 그 청와대 정문 앞에는 특별한 시설들이 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이 무단으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이 바리케이트가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조망으로 돼 있는 또 다른 안전 이 장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만 정문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 씨가 탄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바리케이트도 치워주고 앞에 있는 그 안전바도 내려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다 그 청와대 경호처에서 알아서 해줬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속실이라는 게 사실은 네. 보통 비서들하고 달리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무사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는 부속실의 책임자나 아니면 네. 그 대통령 혹은 영부인의 그 허락 내지는 요청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원종 비서실장도 물론 재직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최순실 씨 들어온 거 절대 없다고 얘기했고 비서실 차장은 내내 지금 저 20년 이상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경호실 차장입니다. 경호실의 2인자인데 최순실 씨가 들어온 적이 없다? 자기 밑에 있는 저 직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좌천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모른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기록이 없을 거예요. 네. 기록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문도 유리창도 안 내렸고 바닥도 안 벗고 트렁크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저 차 번호판은 남아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는 모든 게 녹화가 다 되기 때문에 CCTV를 아까 저 검찰에서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저걸 대조해 갖고 거기에 차 번호판을 보면 물론 저 최순실 씨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 차도 쓸 수 있으니까 아마 밝혀질 겁니다.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네, 박성호 국장.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기록이 안 남았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티격태격한 일이 경호실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보고가 구도로 됐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이것을 저런 만일에 충돌이 있고 만일에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두로 경호처 라인으로 보고가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문제시 삼지 않기로 했다면 기록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이후에 드나드는 출입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지켜져야 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절차들을 이제 저 차량 또 저 행정관이 그 승인하는 이런 최순실 씨가 가령 드나들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만일에 그것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면 그것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는 이 정도까지 최순실 씨가 깊게 개입했다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기록을 싹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원에서 아무것도 없어갖고 문제가 됐을 때 봉화마을까지 내려가서 MB정부가 자료 달라고 요청하고 협박해서 갖고 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장도 국정원에서 감시를 하더만요. 아, 국정원장의 동선, 네. 국정원장의 누구를 통화, 만나는지를 국정원 직원이 또 몰래 감시하는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국정원장이 알고 있겠죠. 알든 모르든. 그리고 지우라 그러면 지웁니다. 지우는데 그게 또 딴 데서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조선시대 때 그 왜 춘추관들이 사초를 쓰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보자면 보여주죠. 그 나중에 봤다라고 해서 또 조선 그 실록에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저것도 지금 저기서 지우라 그러면 지우는데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저 수사하시는 분은 다 알 텐데 네. 저거 찾아서 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대통령이 을 보조하는 실제로 부속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1부속실, 배우자를 향해서 2부속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부속실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출범 당시 1부속실은 존치를 하고 2부속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활용을 하겠노라고 하고 네. 소위 그 수행을 계속했던 안봉근 씨를 부속실장으로 앉혔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곳을 위해서 공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실상은 어쩌면 최순실 씨를 위한 오히려 최순실 씨가 영부인 역할을
영부인처럼 해서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최순실 씨를 보좌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부속실장으로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의 하나로 불리던 안봉근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해준 걸로 보이는 이 휴대전화 닦는 이영선 행정관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였지만 청와대로 들어간 윤전추 씨가 모두 최순실 씨 옆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최순실 씨 가까이 말하자면 대통령 의상을 취급하는 저 사무실에서 화면에 찍혀 있는 저 두 청와대 관계자가 다 제 2부속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2부속실이 자 영부인이 없는데 왜 2부속실을 아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부분은 뭐 민원비서관실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것을 존치시킨 이유가 조금 그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결국은 최순실 씨를 뒷받침하는 최순실 비서실이 아니었던가 이런 오해일지 또는 실제로 정확한 인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인식을 현재 낳고 있는 상황이고 저 이 부속실은 어쨌거나 작년 1월에 네.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의 여파로 청와대 일부 조직 정비하고 그 안봉근 이 부속 실장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발령내면서 저 조직 자체는 형식적으로 1부속 비서관실에 통합이 돼서 현재는 그냥 부속 비서관 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1부속실, 2부속실 이것이 존재했던 거는 취임 후 2년 동안입니다. 2년 차 말에 정윤회 파문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부랴부랴 통합시키면서 안봉근 비서관을 보냈거든요. 자, 과연 왜 두 가지 조직이 필요했었는지 그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실제로 더 이상했던 것, 그동안 이제 우리가 흘려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굉장히 심장한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국장, 또 구장차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청와대로 이제 물품 들어가면 다 조달청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 4월이면 박근혜 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 정도 지났을 텐데요. 네. 이 정권 초기에 이 집기 17점을 반입을 했는데 네. 이 김치 냉장고, TV, 장롱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용품들을 이 청와대가 구입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네. 이 공관에는 다 이런 장비들이 있었는데 네. 왜 별도로 이런 그 용품들을 구매를 했을까? 뭐 당시에도 이 국회 차원에서 약간 그 의문과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청와대는 네. 이 사생활 보호다라고 해서 이제 답변을 거부했었는데 최근에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그 생활용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 씨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이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뭐 물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박정호 대변인. 네. 이게 이제 물건이 들어간 행선지가, 목적지가 청와대에 다 많은 사무실이 있지만 그 중에 본관이라고 조달청 보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찍혀 있으면 진짜로 본관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 이렇게 하고 뭐 딴 데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두 가지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 하나는 본관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사무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기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본관을 그 누군가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개조를 했다거나 두 번째는 관저에 쓰일 물품인데 편의상, 행정 편의상 본관으로 기재를 했거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인수위 기간 동안 이미 전 정권 인수 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수팀이 들어와서 본관과 관저와 이걸 다 돌아보고 네. 그 개조 방안, 수리 방안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본관 내부라는 것이 이렇게 계단으로 1, 2층이 이어지고요. 또 이런 큰 방들,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 침대 둘 곳, 그런 곳이 공간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은 전 대통령이 쓰시는 전 집무실 공간이고 좀 전에 나왔던 거는 그 뭐 신임장을 제정하거나 임명장을 주거나 했던 충무실인데 네. 그 뒤쪽에 가면은 작은 공간들이 사실은 있어요. 사무 공간들이 있는데 침대를 놓거나 네. 아니면 기거를 하거나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죠. 네. 글쎄요, 일단 침대 3개가 들어갔다는 건 뭔가 좀, 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본관이 아니라 다른 데 갔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 예전에도 이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냥 흘러갔던 거죠. 예전에 왜 그 몰래 카메라가 담긴 뭐 시계도 뭐 청와대가 구입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정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요한 용처를 본관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관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부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부 침실이 따로 마련이 됐었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이제 혼자 기거할 수 있도록 조금 그 개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 침대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용도에 대한 의심은 좀 뭐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사실 끝없는 의혹이 나옵니다만 사실관계로 딱 부러지게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이틀째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과 전혀 류가 다른 새로운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엄밀한 또 냉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네. 우리 차세대 전투기 도입하는데 거기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저도 지금 저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방산업계 관계자가 한 관계겠죠. 네. 린다 김이 최순실 씨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네. 그다음에 린다 김 자택에 머문 적이 있다. LA에서 네.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관계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린다 김 하면 우리가 아는 이제 대표적인 방산 로비스트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이제 다른 돈 문제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나 최순실 씨 이름을 거론했다.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거는 지금 이제 F-35 이제 우리가 내년인가 내후년에 들어오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그때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죠. 근데 제가 아는 한은 방사청에서 결정은 F-15 사일런트 이글 SE였습니다. 그리고 네. 글로 가는 걸로 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저게 갑자기 역대 총장들, 공군총장들이 무슨 연판장을 돌려서 발표했는데 그건 큰 영향력이 없는 건데 네.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김관진 그때 장관인가요? 네. 실장인가요? 그분 주도로 하면서 확 뒤집어졌거든요. 네. 저게 뭐냐라는 게 저도 지금까지 궁금증이고 이 정권이 끝나면 한번 캐보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한 60조가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빈 전투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네. 주시죠. 지금 저게 F-35인데요. 네. 저걸 원래 우리 공군에서 원하는 걸 한 60대를 원했었죠. 근데 네. F-35로 가면서 40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40대로 결정이 되는데 그 왜 우리의 방위산업하는 데서 계속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채점을 다 해서 그거대로 결과를 하겠다라는 게 그 전에 분명히 그 어떤 FX 사업하게 되면 결정 기준이라고 밝혔는데 그 기준이 가느날 갑자기 무너지면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리면서 몇 사람들이 확 뒤집었거든요. 네. 누가 뒤집은지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적 것은 얘기 안 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폭발적 네.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후보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리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자, 나머지 F-35냐 15냐 네. 이 내용 가지고 좀 저희가 당시 몇 가지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유로파이터 네. 타이푼이 굉장히 뛰었는데 저거는 이제 좀 뭐 조건 자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F-35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그때 공군에서 35를 굉장히 원했는데 그래서 가격 경쟁만 하루에 몇 번을 붙였어요. 근데 F-35 측에서 가격을 툭툭 떨어뜨렸으면은 충족이 됐을 텐데 네. 그걸 못 시켰거든요. 떨어뜨리니까 뭐 100만 원, 아까 60조, 네. 60조 사업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군 작전 헬기 할 때 일부러 가격이 싼 걸 구입을 해서 네.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F-35가 안 내리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 조건을 약간 못 채운 걸로 아는데 그래서 F-15 사일런트 이글이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네. 결정 과정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아직 현 정부에서는 취재할 수 없는 영향이라서 기다리고 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납니다. 그때 스텔스 기능 없으면 큰일 난다. 무용지물이다 해서 이 내용이 대폭 강조됐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아닙니다. 그때는 네. 스텔스를 강조하는 게 공군이었는데 스텔스를 강조하게 되면 답이 F-35로 나오잖아요. 네. 스텔스 기준을 툭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사일런트 이글이 유리해졌습니다. 사일런트 네. 이글은 약간의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건데 네. 또 어쨌든 간에 가격은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가 보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스텔스 얘기를 공군 역대 총장들이 하시면서 그건 뭐 공군 주장이니까 할 수 있는데 F-35로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정무적 판단으로 바꾼다라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정무적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보니까 순실적 판단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하나의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60조 구매 사업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우리나라 그 정부의 결정 과정에
찬성하지 않는 나와 생각이 다른 걸 결정했던 사람 모두 최순실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을 안보를 다루는 기자 입장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보수 아닙니까? 보수인데 국방 정책이 춤을 춘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방산비리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저 본인의 올가매는 주제가 됐는데 왜 그거를 하는지 별로 나온 것도 없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작년이죠. 그 목함지뢰 사건 나서 북한하고 막 경쟁하다가 우리가 포를 몇 번 쏘고 나서 덜렁 중국에 가셨어요. 그거 네. 안 된다는 게 모든 군의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가버렸고 또 하나 제가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 한민구 장관한테 그걸 따지듯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현 정부에서 출범하고 창조 경제라는 걸 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바뀌더니 창조 국방을 한대요. 네. 제가 조찬해서 창조 국방이 뭐냐? 군에서 뭐를 창조를 하는 거냐? 작전을 창조하는 거냐? 무기를 창조하는 거냐? 막 퍼붓더니만은 장관이 답변을 못 하시고 나중에 술 한잔 해 그랬는데 아직도 술 한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네. 뭔가의 대통령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막 몰려갔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보 문제를 굉장히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춤을 춘 게 저 합리적인 판단 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스텔스가 넣었던 안 넣었던 그걸 약화시킨 상태에서 F-15 사일런트 이글로 가는 것처럼 실무자들 결정했는데 뒤집어 버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방산비리는 큰 것도 없는데 마구 가서 지금 합수본부까지 만들어 아직까지 뒤흔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KFX 사업이라고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만드는 거는 그때 제가 청와대 사람들 만나고 쭉 만나보기에는 엔진 한 발이 합리적이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 갑자기 쌍발로 뒤집어지고 뭔가 네. 대통령이 군을 잘 아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결정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다음 정부에서 한번 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건들입니다. 네. 또 하나 있죠. 네, 또 하나 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이 경질인데요.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라서 혹시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의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2014년 10월에는 3군 사령부 이 부사령관으로 오히려 좌천이 됐습니다. 네. 왜 도대체 이재수 전 사령관이 좌천된 거냐 이것을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제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이기 때문에 37기죠. 동기이기 때문에 기무사령관에 부임돼도 논란이 되고 거기서 물러나도 논란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37기가 박지만 씨 동기라 그래서 저 기수에서 대장 많이 나오겠다고 많이 쏠렸습니다. 근데 지금 쭉 정치적으로 보니까 최순실 대 어떤 박지만의 파워게임에서 박지만 씨가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남겼는데 그래서 오히려 37기가 견제를 당해서 지금 별 볼 일 없죠. 네. 그래서 저분이 기무사령관 갔을 때는 아마 그때는 꼬마 조카도 자주 보고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분이 이제 어차피 저 기무사령관 하게 되면 저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별 얘기를 못 하는데, 그걸 빨리 끝내서 이제 딴 자리 내보냈다 전역시키고 해서 37기가 상당히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군에서 이게 하나 재밌는 게요. 군 인사 개입 문제는 정치권에서 개입한 건 역대 정권이 항상 했습니다. 근데 네. 노무현 정부 때 남재준 육군 총장이 격렬하게 붙으면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개입을 못합니다. 근데 MB 정부 때 좀 청와대에서 장군 인사를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장성 인사가 청와대 가서 뒤집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냐? 이것도 한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박성호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군 인사며 이런 것들 뭐 어차피 상상의 영역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순실 씨가 아무런 공직 경험도 없고 사실은 이제 월급 받으면서 어디서 조직에서 일해본 적도 없잖아요. 유치원 부원장하고 유치원 경영한 것이 전부 다인데 이런 거에 개입하려고 상상했고 또 얘기한들 거기에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재수 아까 기무사령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네. 다만 그 당시 이제 막연히 어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심지어 뭐 정윤회 씨 견제로만 알았던 그런 모든 것들의 상당수 많은 결정들에 배우 최순실 씨가 개입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특히나 뭐 어떤 대통령의 단순한 연설문이 아니라 네. 어떤 외교 문서까지도 들여다보는 네. 이런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정책적인 전문성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네. 자신의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뭔가 자신의 심정적인 어떤 한번 돌아보는 네. 일종의 안전장치 비슷한 어떤 존재로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만일에 미션을 줬다면 네. 심지어 저런 일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상까지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통령에게 인사 그 제청을 할 때요. 네. 3배수로 보통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올리는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고 다 잘한다면 최적의 후보를 뽑아내겠지만 네. 판단이 좀 잘 안 설 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믿는 참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공론에 붙여서 누가 좋을 건지 의견을 구할 텐데 그 의견을 공개적상에 또는 그런 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자기가 편한 이 최순실 씨에게 이 질문을 했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군인사는요. 군인사는 3배수로 안 올라갑니다. 장성인사는 아마 3스타, 4스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원스타 같은 경우는요. 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지만 군인사법에 따라서 위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에서 쭉 각 군에서 해가지고 한 사람을 딱 올리고 거기서 가부 판단만 하는 겁니다. 예스냐 노냐.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다 가를 해줘. 부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이 부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남재준 노무현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때 노무현이 지는 겁니다. 왜? 사법고시 합격자잖아요. 그분은. 네. 법을 아니까. 그런데 이게 현 정부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MB 정부 때도 있었어요. 네. 통수권이라는 이유로. 근데 보수 정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제가 지금 군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 군이 순환량이 많이 진급을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 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못하고 이렇게 봉급쟁이 스타일들이 많이 진급하느냐 제 의문점이거든요. 네. 착한 군인들. 성품이 착한 분, 네. 분호한 분이 네. 승진을 그래서 많이 하더라. 저게 참 이상하다 생각이 됐는데 좀 껄끄러운 사람들을 피해가고 싶은 거는 이인자들의 욕심일 수도 있죠. 그게 제 하나의 추측인데 한번 좀 앞으로 취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군과 안보 상황까지 개입하는 흔적이 하나둘씩 나고 예전에 다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드는 것 이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꼬여간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정훈 편집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